요즘 한국 자산가들 부동산 투자도 글로벌하게 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부동산의 투자 비중이 꽤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내 집도 없는데 무슨 뭐 미국에 있는 집을 사야 되고 다른 나라에 있는 집을 사야 되고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자산가들, 부자들이 어떤 쪽으로 왜 그런 데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아이디어를 들어보면 훨씬 더 투자하는 데 도움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래서 오늘 해외 부동산 열풍의 배경부터 리스크 관리 전략까지 고미연 글로벌 프론티어 에셋 대표님 모시고 저희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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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지금 뭐 오프닝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한국 자산가들의 미국 부동산 실제 투자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을 하다 보니까 실무에서 저에게 많은 문의와 이런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직접 느끼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정확한 통계 데이터를 알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사를 해보았는데 이게 지금 뭐 3천억이다, 6천억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해외 부동산 직접 송금액의 경우는 그렇고요. 그런데 전체 부동산 투자 규모를 생각해보면 아직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이제 관심도는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특히 해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는 방법이 이렇게 직접 송금을 해서 투자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 수치를 측정하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법인을 세운다든지 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 진출과 같이 가게 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또 측정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데이터 수치를 알기는 어렵지만 여전히 뭐 관심이라든지 이런 문의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해외 자금 유출 막 이런 거 아닌가요? 이런 걸로 해서 가면 이제 은행에서 보통 이제 집을 해외에서 사면 이게 신고 같은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투자라고 그러면 또 그 외환거래법 뭐 이런 거 되게 복잡한 게 너무 많은데 개인들이 이렇게 해외 집을 투자를 할 수 있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사실 공부를 하시고 알아보시면 합법적으로 다 신고하시고 송금하셔서 그 투자를 하실 수 있고요. 이게 뭐 금액의 한도라든지 불법적인 건 아니고 저희가 다 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실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직접 혼자 알아보시려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통 미국 집 얘기를 하면 이렇게 단독 집들도 많고 그리고 렌트 줬다가 렌트 안 나가면 거기 너구리들이 들어와 살아서 너는 큰일 난다. 절대 사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외 부동산을 산다는 얘기는 뭔가 좀 이렇게 루틴화된 뭐가 있나요?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이런 게? 네,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법인을 세우셔서 투자하든지 아니면 직접 해외 부동산을 한국 분들이 세법상 한국인들이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다 투자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합법적인 방법이 다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근데 국내 부동산도 아니고 해외, 뭐 미국 부동산으로 향하게 하는 가장 동력 자체가 뭘까요?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니 해도 요즘은 세금 때문이 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화 가치에 좀 불안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국에만 자산을 두는 게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달러 자산을 투자하고 싶어서 투자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육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중에 뭐 자녀들이 진학했을 때 달러가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투자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기도 하지만 수익률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자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보통 미국에 투자를 하면 어느 지역에 보통 우리나라 분들이 자산가들이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듣는데 저희가 이제 미국의 전역의 주를 다 자문을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하나는 베스트셀러가 있고 스테디셀러가 있고 또 업라이징 스타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한국하고 좀 다른 게 50개의 주가 다 각자의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리는데 당연히 스테디셀러는 유명한 곳, 한인분들 많은 곳, 딱 미국 하면 생각나는 뉴욕하고 뉴욕. LA? 그렇죠. 딱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LA가 있는 캘리포니아, 뭐 맨하튼, 이제 뉴욕 이런 곳을 항상 항상 잘 많이 찾으시는 스테디셀러고 또 베스트셀러는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면서 또 매스컴에서 많이 거론이 되다 보니까 뭐 애틀란타라든지 텍사스라든지 오스틴 이런 지역도 최근 몇 년 동안 베스트셀러였고요. 업라이징 스타라고
하면 이건 좀 한 몇 년은 지켜보기는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트럼프가 관세 협약 때문에 미국의 투자를 계속 이제 전 세계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당연히 부동산에도 흘러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남부나 중부 지역으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은 우리나라 분들이 주재원으로 가면서 살던 지역 여기 살아보니 어떻다. 그러고서 거기에 사는 게 이제 스테디셀러인 거고 직접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뉴욕이나 LA처럼 이게 비싸지만 나 진짜 돈 많으니까 투자를 하겠다 그러고 사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보통 뉴욕이나 LA는 보통 최소 투자 금액이 얼마쯤 되는 것 같으세요? 굉장히 우리나라 초양극화가 됐다고 하잖아요. 네. 미국은 정말 10만 불짜리 집부터 뭐 3천억짜리 집까지 굉장히 범위가 커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 자문업을 5년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을 가장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또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최근에 13억이 됐잖아요. 그 가격에 굉장히 연동해가지고 많이 집을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최소 뭐 투자 금액은 뭐 30만 불, 40만 불 이런 집도 있고요. 정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천장이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90만 불에서 100만 불 사이를 가장 많이 찾으세요. 그럼 100만 불 우리나라 평균 가격보다 싸요? 미국 집값이요? 중위 가격은 사실 미국이 조금 더 높은데 네. 평당가는 미국이 훨씬 쌉니다. 우리나라보다? 그럼 네. 우리나라가 비싼 거 아닌가요? 서울 아파트가 비싸죠. 네. 그럼 곰곰이 서울 아파트 값이 고평가인 거 아닌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자들은 여기가 비싸니까 비싼 거 안 사고 싼 걸 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버블 지수를 책정을 하잖아요. 그럴 때 실제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그 지수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이제 더 낮은 주들도 많이 있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제 자산가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 때문에 해외 부동산, 미국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어떤 세금의 우위가 있는 거예요?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은 취득세 있고 보유세가 있고 양도세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보유세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재산세하고 뭐 임대소득세가 있는데 재산세도 뭐 감면을 받거나 주별로 다양하고요. 그리고 임대소득세도 한국보다는 좀 더 감면받을 수 있는 비용들이 많이 있고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최고가세 구간 자체도 더 세율이 낮거든요. 그리고 그 차익만큼만 한국에 내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중과세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다주택자들은 그 부분을 좀 피해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미국 집은 다주택이 안 들어가니까 네. 일가구 2주택 아니니까 사도 된다 네, 이런 거네요. 해외 부동산은 정확히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런데 지금 뭐 지역별로도 저희가 살펴봤긴 한데 수익률로 따져봤을 때 부동산은 또 유형이 또 다 다르잖아요.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라고 하면 어떤 부동산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미국의 국한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부동산은 사실 수익률이 임대소득이 있고 양도 차익이 있잖아요. 이게 그 두 가지 중에서 좀 선택을 하시긴 하셔야 되거든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부동산은 많지는 않고 근데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아무래도 해외 투자하시다 보니까 그 안정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자산가들이 요즘에는 뭐 오피스나 리테일을 찾는 분들은 극히 드물고 보통은 이제 주택을 찾으시고요. 정말 나는 월세 수익이 중요하다.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다가구, 이런 멀티 유닛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멀티 유닛을 좀 더 추천드리고 나는 시세 차익이 잘 나면서 적당한 월세 수익도 좀 이루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미국은 뭐니 해도 단독주택, 우리 미드 보면 다들 단독주택에 살잖아요. 그래서 단독주택을 미국인들이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단독주택을 많이 찾으세요. 근데 단독주택은 진짜로 관리 안 하면 막 잔디 왕창 자라고 그래서 그 관리 안 되면 나중에 해결 못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미국도 점차 젊은 사람들이 그 관리에 대한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단독주택 타운 안에서도 공동 이런 관리해주는 센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잔디라든지 이런 부분 조경을 좀 관리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원격지에 있는 부동산은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관리 대행 업체, 중개사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해외에 부동산 가지신 분들이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워낙에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부동산보다 관리하기 편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또 금리 인하 국면이다 보니까 리츠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긴 한데 네. 리츠 수익은 좀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리츠 같은 경우에 금리가 이제 인하되는 게 기대가 되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리츠라는 상품이 부동산을 매입해서 운영을 할 때 내 돈만으로는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차입을 하니까 첫 번째는 이제 차입 비용이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그 수익률에 대한 기대가 첫 번째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리츠가 또 부동산 자산을 매입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채권 금리도 좀 떨어지게 되고 예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쏠린 돈이 부동산 쪽으로 흘러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자산 가치가 이제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도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츠 상품이 법적으로 90%는 배당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리츠 쪽으로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리츠 그러면은 앞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상업용 부동산들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고 왜냐하면 이제 임대료를 받아서 배당을 줘야 되니까 그쵸. 그에 반해서 이제 집들 같은 경우는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집이 제일 투자하기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리츠 중에 거주용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리츠들도 있는 건가요? 네, 요즘에 최근 추세 중에 하나가 또 오피스 상권이 회복이 굉장히 더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연기금과 기관들도 굉장히 많이 손해를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실제로 뭐 헤지펀드라든지 이런 법인들, 기관들이 LLC를 세워서 주택 시장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산운용사라든지 주택에 투자하는 그런 상품을 구성을 해서 또 이런 기관이나 기업들의 자금이 주택 시장으로 흘러오면서 그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도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근데 해외 부동산이 미국만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혹시 미국 외에 요새 뭐 자산가들이 많이 관심 갖는 다른 지역은 없을까요? 요즘에 새롭게 뜨고 있는 업라이징 스타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이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인데요. 실제로 객관적으로 이제 그 영국의 그 헨리 앤 파트너스라고 이렇게 자산가들의 자산 이동을 조사하는 기관이 있는데 계속 미국이 1위였거든요. 전 세계 자산가들 100만 장자 이상이 이민을 많이 가고 자산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가. 근데 올해 이 UAE가 1위를 달성했어요. 그만큼 두바이, 특히 두바이나 아부다비 쪽으로 많은 자산가들의 뭐 이민과 자금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럼 두바이 같은 경우는 최소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얼마 정도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두바이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두바이는 특히 그 부동산 투자도 부동산 투자인데 골든 비자라고 해서 이 거주에 대해서 굉장히 편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부동산만 투자하더라도 10년 안정적인 거주권이 나오거든요. 그 최소 금액에 좀 연동되는 경향이 있고 그 금액이 지금 환율로는 8억이에요. 그래서 8억 정도의 그 금액을 많이 투자를 하시고 뭐 정말 50만 불부터 뭐 두바이야말로 뭐 수십억, 수백억짜리 집들도 많거든요. 근데 8억 정도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럼 8억만 내고 집을 사면은 10년 동안 살 수 있는 거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두바이는? 네, 맞습니다. 집도 있고 네. 거주권도 주고 네. 8억만 있으면 우리나라는 8억 가지고 아파트 조그만 것밖에 못 사는데 거기 가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보통 그런 데는 진짜로 산다고 치면 생활비가 얼마나 들까요? 그런 것도 아세요? 생활비가 많이 들죠. 그래서 사실 근데 이게 다 사람 사는 동네다 네. 보니까 만약에 정말 내가 한국 음식만 먹고 그러면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뭐 현지인들이 장 보는 곳에서 사서 요리해서 먹으면은 또 서울과 비슷하다고들 하더라고요. 아, 서울과 비슷하다. 네. 근데 8억 집이라는데 아까 화면 보니까 집 되게 좋은데 그런 집에서 8억 내고 저희 거주권 하면서 조만간 두바이로 화성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바이로 가야 되는 건가요? 이미 마음 가신 것 같은데. 근데 두바이가 뭐 거주에 대한 혜택도 있고 세금도 굉장한 동력이 또 될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정확하신데 가장 두바이로 이동을 많이 하는 이유가 세금이에요. 두바이는 세금이 없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 세금 안 냈으면 거기서 수익이 나면 우리나라에 세금 다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게 정확하신데 그래서 이제 양국 간의 세금 조항을 꼭 따져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두바이에서는 취득세 4% 외에는 새로 신설된 법인세 외에는 그 세금이 없는데요. 만약에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다라고 하시면
결국에 차액을 한국이 내야 돼요. 그래서 그 큰 실효는 없지만 그래도 그 뭐 10년 거주를 하는 사람들은 아예 나라까지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두바이의 이런 세금 때문에 옮기는 자산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비거주 거주가 우리나라에서 180일이었나요? 며칠 이상만 안 살면 비거주자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얼마나? 183일은 잊으셔야 되고 네. 굉장히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봅니다. 다양해져요. 비거주자로 안 쳐줘요? 네. 그럼 세금 다 내야 돼요? 거기서 뭐 네. 한 184, 5일 살았다고 해서 비거주자로 쳐주진 않아요? 안 쳐줍니다. 어. 한국의 정부가 워낙 똑똑하시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바뀐 건가요? 네, 한국에서 실제 뭐 거주하는 집이 있는지, 뭐 소득이 있는지, 가족들이 어디 있는지 종합적으로 다 봅니다. 비거주자로 아무렇게나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쉽게 되는 게 아닌가 보네요. 이게 네. 지금 본인만 문제가 아니라 가족도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냥 한국에 세금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거기서 네. 수익 나면.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말고 혹시 두바이 투자에 있어서 다른 뭐 주의점 같은 건 또 없을까요? 주의점이 있죠. 당연히 이제 두바이 세금 천국이고 그리고 수익률이 사실 좋았거든요. 지난 3년 동안 2배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부동산 값이 2배가 올랐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데 그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가 첫 번째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JLL이라는 곳에서 그 조사를 했는데 2024년 기준으로 지난 최근 10년 동안 주택 공급량의 평균을 아주 크게 상회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공실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가격 조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옥석 가리기를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두바이가 그 왕정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30년 가까이 굉장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뭐 세제나 법적인 제도들을 만들어 왔는데 이게 또 변할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두바이뿐만 아니지만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고 했을 때는 정말 신뢰할 수 있고 경험이 많은 전문 업체를 통해서 세금부터 시작해서 투자 구조라든지 그리고 계약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 법적인 문제에서도 안전하게 그 오너들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금 근데 뭐 리스크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셨는데 그럼 두바이 말고 해외 부동산 투자 자체를 보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어떤 유의점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또 앵커님이 잘 짚어주셨지만 그 세금을 한쪽만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로스 보더 딜이라고 하잖아요. 양국을 잘 아는 전문가,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을 자문을 꼭 받으셔서 한쪽, 왜냐하면 저도 이런 일을 많이 하지만 미국 세무사나 회계사들은 미국 쪽만 알아요. 한국은 또 한국 쪽만 안단 말이에요. 이 양국 간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외 자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환율이라든지 이런 리스크에 노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가능하시다면 달러 투자도 조금씩 미리미리 적립식으로 해놓으시고 이런 환해지 상품에 관심을 가지시고 달러를 모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